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재밌는 심사청구례가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부모랑 자식 간에 차용증 쓰고 이제 돈을 빌리고,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를 접하게 되면은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돈을 좀 싸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증여는 증여세가 일단 나오니까 일단 돈을 빌리는 걸로 하자. 그럼 차용증을 쓰자. 그럼 실제로 이 차용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세법학을 할 때 약간 판례를 읽고 법적 마인드, 리걸 마인드를 기르는 게 우리 점수 확보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판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파악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입장은 아니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사건을 정리해가지고 읽어드리고, 관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돈을 일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아서 뭐 어떤 물건, 재산 또는 주식 이런 거를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또는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례거든요. 뭐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세무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여기 상속세 증여세법 제45조에 대한 규정이죠. 요것 때문에 조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심사 청구례예요. 심사증여 2024-0012 최신 심사례고, 요거 부모 자식 간 차용증 효력 없음으로 결론 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8.5억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가 4.6억, 거의 절반이 나왔죠.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세율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실관계에서 19년도 12월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 대표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식에 대해서 중간 배당이 30억이 결의돼서 나는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미수 배당금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 2월 12일 날 부친 아버지 계좌에서 8.5억 정도 수표가 출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 내 계좌에 그 수표에 대한 금액이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비주식을 취득했어요. 비주식의 가액은 8.5억 정도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안 갚고 있다가 23년도 4월 13일에 갑자기 지방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에 대한 원인은 여기 적혀 있는 상증세법 제45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23년도 8월 24일 날, 요때 부친 계좌에서 수표가 빠져나갔고 자녀 계좌에 수표가 입금됐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증여로 보겠다 해서 증여세를 4.6억을 부과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바로 빠져나가고 바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증여가 아니냐라고 할 텐데, 특이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특이사항은 첫 번째는 차용증이 존재했어요.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했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소득이 존재했어요. 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3억 정도 소득을 수령한 경험이 있어요. 세 번째, 나는 재산이 존재했어요. 자, 우리가 19년도 12월에 중간배당을 결의했다는 소리는 나한테 미수배당금 받을 권리, 자산이 생겼다는 소리죠. 나는 재산도 존재했고, 네 번째, 만약에 이전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수령받은 재산이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성실하게 수행이 된 케이스예요. 자, 우리가 재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 추정을 보실 때 그냥 무조건 6세에서 7세의 영유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또는 60세, 70세 직업이 없는 노무 또는 가정주부 이렇게 한정돼서 볼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법인 대표이자 대주주로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미수배당금도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 세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증여를 봐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됐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용증서 같은 경우에는 실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대표이사님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보통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 이런 데서 차용증을 이렇게 샘플을 주면서 여기다가 채워서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게 근데 이걸 제출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무조사할 때. 근데 이게 지금 부모 자식 간 효력이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관련 심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법상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우선 한번 증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징여에 대한 개념 먼저 한번 보시죠. 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면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자, 민법상, 일단 민법상 먼저 봐요. 민법상 징여는 뭘까? 생각해보면 민법상 징여는 일방행위가 아니에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쌍방행위예요. 근데 우리 상속세 징여세법상 세법상 징여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세법상 징여는 어떻게 보면 일방행위 또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상속세 징여세법상 제2조의 6호인데 읽어볼게요. 징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재산 가치 증가, 이익 이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보고 있고 여기는 승낙이라는 상대방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이렇게 이전이 됐다라고 하면은 징여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상속세 징여세법상 징여가 특이하고 그럼 우리 공부하실 때도 뭐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파생됐는지 같이 조문도 공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조문 여기에 대한 사례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겠죠. 요즘 여기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법학을 공부하실 때도 우리 상증세 세법학 일부 공부하실 때 요 조문은 조금 정확하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상증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징여 추정이에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1항이에요. 1항 읽어볼게요.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징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징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좀 어렵죠, 사실. 요게 그러니까 징여라는 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포괄적이지만은 그래도 규정 자체를 몇 개를 두고 있어요. 근데 추정이라는 소리는 그거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 네가 입증을 해라. 아니면은 징여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까지만 우리는 요 심사례를 공부하시는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사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를 먼저 읽어 볼게요.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너무 안 보인다 또는 너무 글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쭉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지는 직계 존비속 간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즉 이거를 입증, 대여로 볼 수 없다는 소리예요. 대여로 볼 수 없다. 아까 같은 차용증이 작성돼 있어도 이게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면은 차용증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이. 왜 그런 결론이 도달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처분개요. 청구인은 2020년도 2월 12일에 부친인 아버지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계좌에 입금한 후 일정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이제 징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원인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은 징여세, 그 다음에 그 조문은 아까 얘기한 방금 본 45조에 대해서 나왔겠죠. 처분청은 2023년도 8월 24일 청구인에게 징여세를 부과하였다. 지금 징여세 부과 금액을 보면 얼마죠? 4억 6천만 원이에요. 즉 절반의 금액이 부과됐단 말이에요. 여기가 좀 이상해요. 사실 보시면. 자, 왜 이상한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상속세 및 징여세법상 세율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대해서 9천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100분의 30 이렇게 적혀있죠. 실제 계산해보면은 8억 5천이라고 가정, 8억 5천 마이너스 5억 원, 여기다 30% 플러스 9천만 원 하면은 1억 9천5백만 원이 원래 세금이 부과되고 가산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1.6배 정도 생각해주면은 세금이 원래 한 1.6배 정도 3억 1,2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과된 세금이 얼마죠? 부과된 세금이 자료에서 보니까 여기가 4억 6,200만 원이 부과됐단 말이에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일반적인 징여세율이 아니라 합산된 징여세율이구나. 요까지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합산된 징여세율. 이거는 가해에서 동일인으로부터 징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 합산하게 돼 있어요. 합산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합산배제 징여재산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합산배제 징여재산에 여기 징여세법상 제45조가 규정이 돼 있어요. 아까 45조가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징여 추정이기 때문에 이건 추정이라서 별도로 과세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세관청은 합산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진짜로 돈을 징여받은 걸로 본 거죠.
재산 취득 자금하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부터 시작해서 결국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징계받았다. 이렇게 결론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쭉 읽어볼게요. 청구인의 주장을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해서 저는 이게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내용 일리가 있는데 왜 이게 인정이 안 됐을까? 같이 한번 의문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증여세법상 제45조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30억 원의 배당금 지급 채권, 즉 아까 얘기한 미수 배당금이 있었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 배당금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해서 신고까지 했어요. 결의 시점으로 수입 시기를 보기 때문에 청구인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쟁점 주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무자력이 아니란 소리예요. 무자력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요소물을 근거로 들어서 세금을 매겼는데 나는 이게 미수배당금도 30억이나 있고 자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었다. 일리가 있죠. 두 번째 판단해 볼게요. 법원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 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통장 입금에 대한 금전 거래에 있어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는 거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심사청구에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고등법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봐주시고, 자, 두 번째, 국세청은 차용 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곧바로 증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여부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즉 실질이 이게 증여가 아니라 대여인데 왜 증여로 판단하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제시한 게 청구인은 부친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즉 아까 얘기했던 차용증을 썼어요. 충분한 변제 자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 돈을 못 갚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수입이 발생하고 미수비 배당금이라는 돈을 수령했기 때문에 또는 대표이사를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자력이 있었다. 변제 자력도 있었다. 그래서 쟁점 수치 이전부터 증여세도 성실히 신고해 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 증여라고 하면은 나는 신고 의무를 다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일리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입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수취한 목적, 즉 8억 5천만 원을 수취한 목적이 일시적인 자금 융통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냥 돈 빌린 거다. 잠시 미수배당금 수취하고 갚을 목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얘기했어요. 여기 쭉 보시면은 장래에 유입될 소득을 담보로 내가 지금 30억 받을 채권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신용 상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내가 그 미수배당금 담보로 해서 부친에게 자금을 차입한 거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입 거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증여가 아니라. 일리가 충분히 있죠. 자, 쭉 읽어 볼게요. 이제 위에 쭉 보시면은 얘가 지금 글이 많죠. 글 많은 것들을 읽을 때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세법학을 공부하실 때는 요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인지 그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이걸 읽어 나가시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요걸 해석해내는 능력들이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다음에 청구인의 쟁점 금액은 또 추적 가능한 자기합수표로 받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현금이 아니라서 그래요. 현금이 아니고 자기합수표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세 탄류를 하기 위해서 자기합수표로 출금해서 입금된 게 아니다 주장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자 지금 그거는 인정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계좌에 출금됐고 내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요 돈이 이렇게 흘러서 나한테 들어온 거다. 요까지 인정을 했죠. 근데 이게 증여가 아니라 대여, 차용이다, 차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 뒤에는 부수적인 얘기니까 쭉 가볍게만 읽어주시면 되고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처분청은 뭐라고 제시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처분청이 조금 저는 이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 청구인은 조사 종결일까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자료 제출에 대해서 불성실했다. 이 얘기죠.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들고 와가지고 저 사람 계좌에서 나와서 내 계좌로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증여다. 증여가 아니라는 추정은 납세자가 원래 입증해야 된다. 네가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증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청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네가 만약에 차용증이 있다 해도 요건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상증세법상 기본 통치 45-34(1)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놨어요. 기본 통칙에서 직계 좀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네가 대차가 인정된다는 사실은 네가 입증해야 되고, 그게 직계 좀비속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 통칙 규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상증세법 제 기본 통칙 45-34(1)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 1항에 4호만 보시면 돼요. 4호에 보시면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그 상증세법상 시행령 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기본 통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지만은 통칙상 저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덧붙여서 청구인이 조사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고 이의신청 과정에 제출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는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게 상한 일자가 대여일로부터 3년 10개월가량 이후임에도 담보 제공 없이 상한 일자의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하도록 하는 약정은 통상적인 사인 간의 소비대차 계약 범위를 벗어난다. 즉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얘기죠. 이게 기간이 3년이 넘어가고 한데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이게 상한 일자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원금을 한 번에 변제하도록 하는 약정이고 담보도 제공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불합리하다.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덧붙여서 금융거래 조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송금받은 이후 이자나 원금은 상환한 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청구인 주장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면 쟁점 배당금을 수령한 후 원리금을 전부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한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지금 3년 동안 상한이 없었는데 지금 이의 신청할 때 갑자기 차용증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용증 자체도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기본 통칙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근거는 계좌이체가 아닌 자계약 수표로 거래한 바 증여세 탈루 의도가 의심된다. 지금 네가 떳떳하면은 계좌이체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좀 8억 5천을 계좌로 바로 쏘면은 바로 전산망에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은 법인세법상 주식 변동 상환 면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가볍게만 봐주시고, 다음에 볼게요.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청은 변제 기한을 알 수 없다. 즉 이거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했잖아. 네가 세무조사 때 성실하게 자료 제출했었으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관련 법령과 이제 심리를 볼게요. 그럼 실제 심사 청구는 구세청이에요. 구세청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볼게요. 심사 청구에 대한 논리는 조금 이제 소송 전이라 보시면 돼요. 이의신청 다음에 심사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거 행정소송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조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심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볍게 우리가 공부하신다고 한번 보시죠. 여기 쭉 법령들이 나와 있어요. 법령들은 제가 말씀드린 법령 위주로 보시면 돼요. 다 얘기를 한 사항들이에요. 그럼 이제 판단을 볼게요. 판단.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사실관계에 어떻게 됐는지. 자, 아까 제가 그려드린 자료 가지고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수표가 인출됐고 그대로 입금됐다. 그리고 주식 취득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배당금 실제로 수령됐고 30억짜리 미수배당금은 25억만큼 20년도 다음 연도 5월까지 수령이 됐고, 차용증을 봤을 때 차용증은 연 3.6%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 시 일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쭉 주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청구인은 변제 기한인 2013년도 12월 31일 날 쟁점 금액을 상환한 경우 재차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4년 3월 14일 날 심사 청구일 현재 아직 쟁점 금액, 즉 원금과 이자, 원금 8억 5천과 이자 3.6%를 상환한 적이 없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자,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요런 관점에서 자, 지금 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요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 좀 그럼 죄송한데 아버지가 나한테 8억 5천만 원 쐈어요. 근데 그게
소비대차가 아니라 증여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다시 아빠한테 8억 5천을 쏘는 거는 이게 증여 같은 경우에 현금을 증여 다시 돌려주는 반환은 인정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빠한테 준 8억 5천도 아버지가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죠. 만약에 쐈으면은 둘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쭉 추가를 볼게요. 청구인의 사업 1억, 즉 이 사람의 재산 1억 또는 사업 1억이에요. 청구인은 20년도 11월에 건설회사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추가로 다른 산업을 개업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 중이다. 그리고 소득신고 내역을 쭉 보시면 소득이 꽤 찍혀요. 자, 여기가 소득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예요. 정리되어 있는 자료 보시면 소득 금액이 4억 정도 찍혀요. 총 5년 동안 4억 정도. 월 기준으로 연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 원 정도 소득이 찍혀죠. 평균적으로. 22년도에는 3억 1천만 원만큼 수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문단들을 볼게요. 판례. 국세청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보실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증여는 증여에 대한 정의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 4조 1항 1호에서 그 규정도 주어져 있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 수증자의 관계, 재산의 액수,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 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합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명의에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한 사실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즉 아까 처분청이 들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이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향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너네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료를 임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죠. 직계 좀비속 사이에 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즉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즉 그 소비대차 계약서가 진실된 것인지 네가 이자 지급 수치 등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입증을 해라. 이렇게 판례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차용한 것에 대한 판단을 보시면은 원금과 이자를 약 3년 10개월 후 일시에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자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차이가 있어 쟁점 금액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외형적으로 직계 좀비속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하더라도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쟁점 금액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할 당시 추가적 제출된 것이어서 세무조사 후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심사래예요. 심사래이기 때문에 이후 소송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달라질지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 심사 청구를 투입해서 들어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주어진 사실관계로 봤을 때는 이것도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나중에 대금이 별도 사후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증여를 보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론을 보죠. 결론은 직계 좀비속 간의 증여 추정 시 차용증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증 같은 법적 증빙을 갖춰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이자 지급은 웬만하면 있으시는 게 좋겠죠. 아까도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게 합리성을 결여했다라고 보는 문단이 있으니까 이자 지급 사실이 있는 게 좋고, 세 번째 세무조사할 때 성실한 자료 협조가 필요해요. 시득자금 조사 나왔다고 나는 뭐 없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주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번째는 차입기간이 단기면 좋겠죠. 일시상환이라고 하면은 단기로 잡아가지고 이게 좀 합리적이다, 요거를 입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 우리가 심사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세법학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될지, 그 다음에
만약에 합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같이 공부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유튜브 통해서 왔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또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차용증을 세법상 인정받으려면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낙찰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소비대차, 공증 등 받아놓기. 두 번째, 이자 지급 사실 등 존재할 것. 세 번째, 조사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성실한 자료 협조 또는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네 번째, 기간 등 경제적 합리성이 사인 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경제적 합리성을 구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결론이었고, 제가 공부할 때 꼭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세법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의논해보고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수험에 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으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황쌤입니다. 다음에는 다시 제모에게 수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